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새 첫 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만큼 규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11차 촛불 집회가 이제 열립니다. 가을부터 시작된 집회가 이제 11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집회에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집회 여기. 글쎄 이 세월호라는 것은 국민적인 아픔이고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희생당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는 소재고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아직 뭐 인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실종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탄핵의 사유도 있지만 대통령의 6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1000일을 맞아서 11차 촛불 집회의 어떤 주제로 이런 촛불 집회가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이 현재의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희생자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픔은 세월이 가도 이것은 계속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인데 물론 진상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현재 제출하는 것은 마지막 진상 기회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이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이런 행사 그리고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이러면서 이제 촛불도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오늘 뭐 아까 집회까지 세월호는 왔습니다. 올라오고 이제 박근혜 내려오라는 얘기가 세월호 인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인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인양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양이 돼야지 마지막 그 진상규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 인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탄핵 사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헌재가 5가지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있어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예. 되어 있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과 이제 연관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재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잘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저께 며칠 전에 윤전추 행정관이 행정관, 예. 이제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많았고 그렇죠. 여전히 세월호 7시간의 어떤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촛불 집회 11차 촛불 집회죠. 예. 이미 1000만을 넘어섰고 말이죠. 새해 들어선 첫날이에요 이번이 촛불 집회가. 그런데 오늘 물론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세월호 이제 그 1000일이 내일 모레거든요. 9일 날이 1000일이 돼요. 세월호 2014년도 4월 16일 날 이후로. 게다가 오늘 여전히 뭐 박근혜 제가 아까 오면서도 봤더니 뭐 그 피켓을 많이 들고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네. 박근혜를 구속하라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빨리 인용해라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오늘 이제 구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맞불 집회도 또 뭐 점점 더 규모는 커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뭐 이래서 오늘 어쨌든 뭐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지난해에 그 요구했던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보수단체는 지금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있는 강남에서 예.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집회 주제가 정치 특검 분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을 좀 압박하려는 시도로 봐야 될까요? 그것이 목적이죠. 지금 특검이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안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 얘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인 14개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15번째 항목이 수사와 관련돼서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 뭐든지 수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맞불 집회를 하는 당사자들은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특검을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뭐 주장을 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여기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무조건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논리 비약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본질보다는 네. 지금 이제 맞불 집회를 이제 보면서 내가 느끼는 단상은 이 본질은 없어지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면 제도권 정치가 실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할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은 어차피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맞불 집회를 통해서 특검을 간다든가 헌재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직접 민주정치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권 정치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면 앞으로 헌재 결정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되든 아니면 12월 달에 치러지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양쪽 촛불은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 다음은 저는 국회도 저는 해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맞불 촛불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선거를 치러진다. 이래서 정치권을 재편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고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양쪽에서 대선 불복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촛불과 맞불 집회 이 사이에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맞불 집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는 결국 이제 대선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 탄핵 여기에서 출발한 건데 이것이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정치 게임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본질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거에 대한 정치 개혁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많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실체적인 진실을 특검과 검찰과 헌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밝혀지든 아니면 여기에서 결과를 발표한들 양쪽에서 이것이 승복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60%고 진보가 40%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촛불 민심은 저는 아직까지는 순수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적인 맞불 집회의 어떤 성격도 상당히 강해지고 그러게 되면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과 이거와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 제도권 정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이것이 뒤틀리면 결국은 정치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그것이 피해가 누가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본질은 사라지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그래서 살펴볼 게 그 대통령 측 변호인 있죠.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촛불이 민심이 아니면 뭐가 민심입니까? 일단 제가 그것을 반문하고 싶고 지난번에 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오늘은 뭐 날씨가 좀 포근한 것 같긴 하던데 촛불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의 그 말도 본인의 의사예요. 본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존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제가 아까 그 맞불 집회 정치 특검 문세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의 비약이라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이게 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좀 바람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촛불 민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최순실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빨리 규명하라는 거잖아요. 그 촛불 집회가 왜 민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뭐 여기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예수도 무슨 뭐 군중 집회에 의해서 십자가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가 맞지 않는 비유예요. 어떻게 이런 인식이 가능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자꾸 색깔론으로 자꾸만 부추김으로써 뭔가 이 진영의 어떤 그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결국 여론을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다는 볼 수 거죠? 있는 뭐 그렇게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요. 예.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은 더욱더 이 갈등을 부추기고 뭔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만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되는 게 목적일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리인단에서 이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중치 못하다는 그런 비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봐야 될까요? 대리인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 대리인이 헌재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정치하게 정교하게 조율을 하지 않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 몇 차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기자들과의 어떤 청와대에서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일관된 것은 나는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가성 있는 돈을 내가 받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대리인들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서 변호사 같은 그런 뉘앙스라든가 구체성 있는 말은 했겠습니까? 다만 이 서 변호사 같은 보수적인 어떤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에 우리가 노동자들 그리고 뭐 민주노총 그런 시위할 때 그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이것이 이제 준비 서면이죠. 소위 말해서 참고 자료인데 그러나 재판을 할 때는 본질적인 것은 다릅니다. 본질적인 것은 팩트고 법을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았냐, 그리고 위반했다면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 주변 상황을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판부에 올리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의 재판 증빙 사료 그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박 대통령의 어쨌든 대리인이 얘기한 거니까 박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고 어쨌든 새 결집을 위해서 지금 어떤 헌재에서 판단이 이제 팩트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걸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뭐 새 결집 보수 진영의 새 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뭐 탄핵과 관련시켜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말이죠. 이런 것도 네네. 결국 헌법과 법률이 위배됐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나치게 무슨 뭐 색깔론으로 간다든지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오후 2시에 일단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의 충돌이 심화되는 모습이고 서청원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라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일단 상당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깨질 때까지 더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사태를 맞은 집권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수 개혁 신당이라는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30명이 빠져나갔고 지금 나머지가 9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더 저는 내부적인 갈등이 더 심하게 요동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정말 환골탈퇴하고 보수 정당의 명맥을 유지를 해야지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당 체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평등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지금 40%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도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지금 파괴돼 있는 이 보수당 새누리당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래 해서 이렇게 당명받고 하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뭐 너 나가라 못 나간다 뭐 그러면서 또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서청원 의원도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고 이 두 분들이 한 말이 너무 앞서갔습니다. 너무 금도를 넘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수 여당의 책임을 지고 개혁을 저는 책임지고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하면 지금 원내대표까지도 저는 사퇴를 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장 교수님 말로는 둘 다 물러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의견이시고 또 최 네.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난해에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세우려 하다가 이번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지난해 5월 달 얘기입니다. 제가 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는데 그것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이번하고 똑같이 그 이제 정족수가 미달돼서 무산됐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똑같은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등 이른바 친박 핵심들의 이 논쟁 대단히 저급한 논쟁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발언의 수위 자체는 적절치 않은데 일단 본질적인 것은 친박 핵심들이 여전히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촛불 집회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심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상 인식이 파악이 안 된다 말씀이신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 나갈 수가 없죠.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고는 네. 한발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입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박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리고 박 대통령을 그동안 계속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과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건 방어에 급급했던 정당입니다. 그중에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죠. 물론 지금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탈당해서 나갔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친박의 핵심 몇 분들은 거기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그리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은 물론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발언 용어 자체가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역시 본질은 이분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의 하락을 보면서도 여전히 친박 핵심들이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는 저는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길로 가게 되면요. 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하고 귀국이 뭐 12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충청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저런 당에서 의원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기대감이 사라지겠죠. 예. 이미 앞으로 뭐 아무리 저기 총선거가 3년이나 남았다 하더라도요. 저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정당이 역할할 수 있을까? 여전히 집권당이거든요. 일단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지금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지금 친박 핵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내일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내용으로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둬야 된다 하셔서 깨끗하게 저는 뭐 본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애초에 이것이 인적 쇄신이 되지 않으면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집에서 빨리 집 싸갖고 오라고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인데 그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백지위임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당리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정당민주주의 이루어지기 전에 권위주의 정권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의원들 국민이 뽑아준 의원들을 해서 탈당을 시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도 위반될 뿐더러 법을 떠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치 패턴은 지금 패권 구도로 지금까지 쭉 와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패턴인데 특히 인물과 지역 패권 구도를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인물과 지역을 놓고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민들한테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당으로서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국민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표를 얻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집권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하기 위해도 그 밑에 깔려 있는 인물과 지역의 패권이 그 밑에 뿌리처럼 있고 그 위에 살짝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뭐 보수 정당으로의 어떤 가치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가치는 저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냥 사멸하지 않을 테니까 조기 전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방법이 근데 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만약에 무산되면은 뭐 한 번 더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뭐 한 번 정조수가 미달되는데 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비대위조차도 구성 못하고 뭔가 비대위를 통해서 개혁도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산됐는데 조기 전당대회 한들 국민들이 그 주목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수순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뭐 자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정당 정치의 차원에서 볼 때 네. 지금 이 친박의 어떤 주류 세력들 핵심 몇 분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책임진다는 것이 바로 인적 쇄신이고 인적 청산인 것이고 물론 아는 거예요. 탈당이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탈당이 국민들의 뜻이라면 그 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면은 그걸 또 따르는 게 정치인의 임무입니다.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전제된 다음에 뭔가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시 그 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비대위를 무산시키고 여전히 패권주의로 간다면 전당대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8일 날 내일 입장을 밝히겠죠. 네. 원래 8일, 9일 날 만약에 친박 핵심들이 6일 날까지 떠나지 않으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사실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뭐 그 자신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뭐 집사람이 짐을 쌓아오라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근데 역시 지금 친박의 많은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당이에요. 비방 거의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친박 모두를 일컫는 게 아닌데 친박의 대다수 의원들이 30-40명 정도가 백지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 당의 책임을 지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치게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친박 의원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친박 핵심 몇 분만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국민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질문에 돌아가서 조기 전당대회가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없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물러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뭔가 새롭게 뭐 당론을 바꾸든 무엇을 했든 간에 정말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다시 보수층의 재결집 이건 뭐가 가능한 것이지 아까 서석구 변호사처럼 그런 말 한다고 다시 보수층이 결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그렇게 뭐 무모한 집단들이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보수층을 그건 전 알겠습니다. 뭐 아주 모독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임 위원장의 좀 발언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제 반 전 총장 얘기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반 전 총장의 기록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제3지대론 연대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개헌이 매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개헌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의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1당인 민주당, 제1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9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보고서도 있지만 개헌 보고서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지대가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번 대선도 결국은 지역주의에 호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보수 중심으로 해서 임시로 뭉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 지금 임명진 뭐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안 물러나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면 지금 나가는 세력이 저는 개혁보수당이 아니고 친이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력은 친박입니다. 그러면 친이 친박이 새누리당 보수당의 원류 아니겠습니까? 두 세력이 합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영남을 중심, 충청도 반분 이런 식으로 구도로 가고 여기에 반기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딱 얹어가지고 보수층 결집하고 야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을 후보로 낼 건지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면 어떤 정계개편에서 지역연합을 만들 건지 그런 어떤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상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자 대결이냐 3자 대결이냐 이런 것만 남을 뿐이지 개헌은 하되 개헌을 대선 경향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보낸 거 보셨죠? 그 기사 보셨죠? 그러니까 뭐 그 전 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당 신당 의원들한테 뭐 하도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가지고 일을 못할 지경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같은 얘기의 연장이에요. 장 교수 말씀의 연장인데 이번 대선 구도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대선 구도 자체가. 그래서 기존의 이른바 뭐 보수 대 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라든지 진영 논리보다는 여야 구분이 굉장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가 여당으로 분류됐습니다만 친박이 원래 옹립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지 안철수 의원들 다 야당 성향, 야당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문재인과는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재 대선 구도를 볼 때.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문자, 그 뭐 폭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지지세력이 굉장히 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패권주의, 저는 그래서 물론 친노 패권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잘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친노들도 굉장히 강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친문 대 비문의 구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주어진 역할 또는 사명이라고 봐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은
비문 대 친문의 이 구도가 계속 문 전 대표에게 걸림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40%예요. 98년도에 40% 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그때 37%밖에 안 됐어요.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40%까지 왔던데. 그럼 이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25% 잘 못 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박스권에서 잘 못 벗어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당내에서 완전한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선거 구도에서도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꾸만 이게 제3지대의 개헌을 고리로 한, 설령 개헌이 안 되더라도 개헌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 간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구도를 스스로가 인식하고 비문 구도가 됐건 제3지대 여러 야권 인사들을 포용하는 그런 구도로 갈 때 승상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나치게 대선에서의 지금 뭐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예. 완전히 승리를 담보한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최청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